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개장 때는 힘차게 시작했다가 장중에 힘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곤 하죠. 오늘도 양 지수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고 또 환율 역시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0.16% 오름세로 2,620포인트, 코스닥은 0.38% 추가적인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08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다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4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829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19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역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147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87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도 46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반등합니다. 삼성전자가 1%대 강세로 6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 가까이 반등합니다. 현재 2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79% 오름세로 34만 1,500원,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대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22만 4,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73% 오름세, 기아 역시도 1.39%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 2,200원에 10만 2천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바이오 쪽이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대 약세로 거래가는 18만 4천원. 네이버가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은 0.37% 오름세입니다. 8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오늘 코스닥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이 2%가량 내리면서 3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가량 오르지만 또 3위부터 5위권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보합, HLB가 1.63% 반락합니다. 거래가는 5만 4,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1.29% 약세로 오늘까지 6거래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거래가 26만 7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하시죠. 삼천당제약이 1% 반등합니다. 18만 7천 원, 휴젤 1.48% 약세로 3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롱티슈진 1.79%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5만 1,300원으로 집계되고요. 클래시스가 1%대, 리가켄바이오가 2.4%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먼저 비철금속 관련주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비철금속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구리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10% 이상 상승한 데 이어서 톤당 $10,000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소식에 이구 산업이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740원이고요. 서원이 7.68% 강세로 1,346원, 풍산도 7%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67,900원으로 집계됩니다. 산불 관련 섹터들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영남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재난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파라텍이 5.71% 강세로 1,648원, 한컴 라이프케어가 1.42% 오름세로 3,560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기청정기 관련주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K웨더가 9% 넘게 상승합니다. 3,56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467원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9시 32분 기준으로는 1,463원 90전, 현재는 1,467원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0.16% 상승폭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0.35% 약세입니다. 최근에 시장 오후 들어서 힘 빠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상승하고 있지만 장중에 변동성 클 수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율부터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470원 장중에 돌파를 했어요. 왜 이렇게 또 다시 치솟는 양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장중한테 1,471원까지 오전장에 찍으니까 아마 당국이 개입한 것 같아요. 네. 개입하면서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1,471원 장중 찍고 난 다음에 이제 1,467, 66 갔다가 야간 거래선 좀 떨어졌어요. 네. 1,463선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다시 1,465원, 6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한 건 크게 한 세 가지 요인입니다.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선고가 지연된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확대가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고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보다도 더 빨리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할 이제 메리트가 적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이제 이 상호관세. 상호관세도 원화 약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미 무역 적자 8위국에 랭크된 만큼 미국이 지금 이 상호 부가관세 대상이라고 일컫는 이른바 Dirty 15이라는 네. 이 15개 국가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가 지난주까지는 달러화가 좀 약세였어요. 네. 유로화 그리고 엔화가 초강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달러화 인덱스가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그 환율이 오를 때마다 외환 당국이 나서서 조금은 이 달러를 풀면서 개입을 하면서 상단을 방어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러다 보니까 환율 방어하느라 외환 보유고에는 지난달에 이미 4,100억 달러가 무너져서 네. 4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고간이 지금 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환율 관리 지금 당국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수그러들긴 했는데 그때 우리 계엄 사태 났을 때 막 1,500원 막 이렇게 보고 막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상황을 또 걱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결자 해지라고 해서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네. 어제 글로벌 투자은행이 시티은행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에 하나 탄핵 선고가 사흘로 넘어갈 경우 네. 이렇게 장기화된다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요 3대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은 스테이블 안정적이에요. 근데 등급 전망이 낮아진다는 건 네거티브고요. 네거티브 이후의 상황을 봐가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글로벌 IB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단히 큰 폭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1% 초반까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의 30% 정도는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지난해 3월 이후 글로벌 이제 이 외환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달러도 사실은 약세예요. 달러도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달러보다 더 많이 내리는 통화가 몇 개 안 됩니다. 네. 튀르기예 그리고 한국의 원화 가치, 아르헨티나 페소, 인도네시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정치적 이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해소된다고 하면 1,400원대 초반이에요. 그래도 이 30원 정도 이제 거품을 걷어낸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물론 우리가 베스트 케이스로 조기 대선이 좀 돼서 정치적 해소가 이제 급선무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지금 좀 긍정적인 요인이 반도체 수출이 이제 반도체 가격 바닥을 저점으로 해서 조금 수출이 좀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적어도 미국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미국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네. 한국은행은 2월 금리 인하 포함해서 3차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구태여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메리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환율이 과거처럼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결국 증시에도 좋을 건 없죠.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오나 싶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간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급적으로 보면 주식을 막 공격적으로 사들일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시장에는 전부 다 국장 탈출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너무 줄었어요. 네.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저기 줄어든 6조, 상황이죠. 7조 정도밖에 안 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외국인들이 반도체나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곤 있지만 여전히 월간 단위로 보면 매도세가 분명하거든요. 네.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하죠. 트럼프발 관세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공매도 전면 재개라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다 보니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국장 투자를 좀 꺼리고 있고 네. 대체그로서라고 해서 문은 열었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한 주식 가지고서 막 이제 이 조동장치 VI가 발동되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뭐 뉴욕 증시는 사실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했거든요. 네. 뭐 이 어쨌든 유연한 상호 관세 기대감이 그나마 미국 증시 악재는 사실 소비 심리가 굉장히 12년 만에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이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증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혼조 양상입니다. 코스피만 간신히 강보합일 뿐 코스닥은 약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수급을 아직 뭐 정확하게 읽기는 어렵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매수를 하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반도체주들 그리고 이제 이 현대차 호재에 입어서 이틀 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철강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 네. 비철 금속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환율이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1460선대 중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변수가 좀 해소가 돼야 좀 의미 있는 반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또 화제가 됐던 이슈는 현대차 그룹이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죠. 이 자리에서 뭐 관세를 뭐 즉석에서 면제받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현대차가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더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걱정은 이거 현지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총량은 어떻게 보면 뭐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 진출한 게 1986년이에요. 네. 40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200억 달러입니다. 근데 트럼프 이기 행정부 4년 만에 앞서 40년 투자보다 더 많은 걸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그러면 현대차는 이번에 투자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할까? 이게 아직은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얘기한 건 현대차가 미국에서 철강하고 자동차 생산한 거 그건 관세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역이 아니니까 관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네. 넘어간 거를 관세를 피하잖아요. 그것까지 해야 이제 해야지 관세 완.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어떤 걸 앞서 대만의 TSMC가 정확하게 당했어요. TSMC가 1,000억 달러 미국에 147조 원 투자하겠다고 어발표하니까 엄지손가락 내세우면서 안보까지 챙겼다라고 얘기했던 트럼프가 나흘 만에 말을 바꿉니다. 대만이 반도체를 훔쳐가고 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트럼프 네. 이즈 뭔들 끝까지 가봐야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 두 번째 가장 아쉬운 대목은 이겁니다. 우리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규모 투자는 이제 원팀이 돼서 정부와 기업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어떤 협상의 카드,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트럼프의 특유의 전략이에요. 정치 경제 분리하는 전략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통상 압박 완화 카드로 기대했던 전략이 좀 빗나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이고 앞서 대한항공도 한 48조 투자했거든요. 네. 그때도 우리 정부 인사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 일단 미국 내 판매량 가운데 지금 현재는 미국 생산 비중은 38%인데 이거 60%까지 비중이 끌어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6대4 한국에서 넘어가는 비중이 더 줄어들게 됐어요. 지난 40년 동안 200억 달러 투자하면서 미국 내 현대차가 만든 일자리 무려 57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자리가 고스란히 국내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물론 미국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큰 시장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계속해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건 질서있게 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 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에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여러 일정들이 지금 되게 많이 소화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BYD라든지 샤오미 같은 이른바 중국 빅테크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광폭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아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뭐 서슬 시퍼렇게 대중국 전복 압박하고 있죠. 네. 상호 관세 카드 이 시행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굳이 이 시점에 갔을까를 좀 따져보니 이번 행사는 중국 지도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개최한 중국 발전 포럼 행사 일환이었고 이 행사에는 뭐 팀쿡, 애플 CEO를 비롯해서 전 세계 80여 개 글로벌 총수들이 총 집결을 한 겁니다. 네.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신뢰 회복과 더불어서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애플 이외에도 BMW, 벤츠, 뭐 퀄컴, 마스터카드 대부분의 CEO가 특히나 이제 공통점이 대중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총 집결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회장은 어떤 목적으로 갔느냐? 만난 인사를 보면 나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장은 지금 현지에서 샤오미, 비아디의 총수, 주요 전기차 업체 경영진과 만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좀 주춤한 상황에서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전장 부분만큼은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출구 전략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모건 스테이니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6만 전자 올라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방면에 대한 이제 캐시카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이런 전략적 이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건 상당히 이제 주가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다소 또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다면 범용 드림 가격이 슬금슬금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엔비디아의 이제 HBM, 퀄테스트 승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2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를 사들였거든요. 이런 게 좀 더 이어지면 삼성전자 조금 더 이제 주가 흐름이 긍정적 주가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만 짚어보죠. 미국장에서 요즘 주목받는 기업 하면은 단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또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막 지금 또 오르고 있거든요. 간밤에도 3%대 맞습니다. 상승세였어요. 전날은 12% 가까이, 어제도 3.5% 올라서 주당 288달러예요. 네. 아마 지난 이 18일에 225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저점에서는 한 30%까지 반등한 거고 지난해 이제 10월에 이제 고점이었는데 12월 중순에 488달러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8주 연속 내린 뒤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이제 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머스크가 뭐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들어서 수혜도 있고 있지만 미운털이 박혀서 소비자 반감 그리고 이제 불매 운동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돈남으로 알고 있는 고위험, 하이리스크를 추구하고 있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CEO의 경우에는 앞으로 5년 이내 테슬라의 주가는 2,600달러예요. 10배군요. 288달러의 주가 뭐 거의 8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실적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모건 스테이니는 테슬라의 1분기 매출 전망치 하향 조정했고요. JP 모건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120달러예요. 네. 지금 주가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난해 테슬라 전 세계 전기차 매출 1위 자리를 중국의 비아디한테 내줬습니다. 특히 어제 새벽에 발표된 유럽의 지난달 판매는 테슬라가 1년 전에 비해서 매출이 40% 넘게 줄었거든요. 네.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뭐 테스크 뭐 CEO 리스크 플러스 판매 부진까지 테슬라가 이겨내고 과연 주가가 계속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독박이다라는 불만과 함께 나중에 받을 수 있기는 하냐라는 불만들, 불신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3040 국회의원들도 가세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세대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지금의 장년층과 또 과거엔 청년이었고 지금의 청년층도 나중에는 노인이 되는데 자 그런 만큼 연금 개혁을 세대 간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또 왔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대표 나오셨고요.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재갈연숙 강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 청년행동 손영광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디오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디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지만 3040 여야 의원들은 또 여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층의 손해다라는 입장이죠. 그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지난 23일에 이제 여야 의원들 8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부터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우선 더 내는 사람과 더 받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고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청년 세대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10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10살 난 아들을 포함한 그 이후의 미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국민연금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연금을 내더라도 과연 수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거대한 폰지 사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기본적인 의무인 것인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무슨 더 나은 시스템은커녕 계속해서 폭탄만 물려주고 있는 이대로 이런 형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저금통을 털어먹는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저희 세대나 우리 지금 20대 30대의 이익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면 그게 2060년대가 됐든 폭발했을 때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협상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협상이 진행될 때는 소극적이었다가 왜 이렇게 뒤늦게 개혁안이 통과되고 나니까 반대를 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특히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KDI가 이야기하는 세대별로 연금을 조금 분리해서 인구 구조에 맞게 신연금, 구연금 구조로 가자라고 하는 안을 지속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복지위원회에서도 저희 당의 이주영 의원이 연금에 대한 일정 부분의 국고 투입 필요성,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계속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여야의 의원들도 의견 개진을 해왔고요. 최근에 조용했던 점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모수개혁을 하면서 모수개혁만 하진 않겠다. 구조개혁을 하겠다라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공언을 했고 또 최근까지도 최소한 자동 조정 장치 정도는 도입하면서 모수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다면은 일정 부분 진일보하는 면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야가 원내 지도부 또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구조 개편 방안 또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같은 안전장치 전혀 없이 지금 더 내고 덜 받아도 모자랄 마당에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조정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여야 지도부가 아닌 다른 의원들도 다 좀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 이런 식으로 모수 조정만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어쨌든 청년 세대의 불만, 청년 세대의 불리한 점을 좀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양상 자체가 좀 국민연금 개혁안을 좀 세대 간 갈등으로 좀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연금 구조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노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세대 갈라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40%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도 17% 정도의 보험료는 내야지 이게 수지 균형이 맞는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못 넣겠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지금 그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연금 수익을 기성세대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다면 이걸 줄여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기성세대가 우리가 가졌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폰지 사기식의 어떤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것은 세대 갈라치기고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을 마치 무슨 청년 세대를 선동하거나 세대 갈라치기라고 폄하하는 것은 저는 주객이 전도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모수 개혁과 관련된 개혁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희 개혁신당은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970년에 출생아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2024년도에 출생아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24만이에요. 그러면 24만 명이 태어나는 세대가 훨씬 더 많이 태어난 윗세대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더 내고 더 받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때 가서 부족하면 국가가 보증하니까 세금으로 투입해서 막으면 된다. 2060년에. 그때는 다른 복지 재정을 감당할 여력도 없을 겁니다.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감당 불가능한 짐을 연금에서도 던지고 복지제도에서 던지고 폭탄을 몇 개를 던지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받던 거를 기대 수익을 낮춰서라도 안정적으로 가야겠다라고 해도 모자랄 마당에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지. 이걸 그대로 우리가 더 받겠다? 이게 지금 기성세대가 할 소리입니까? 저희 무조건 이거는 굉장히 부정의하고 이거는 정말 거부권 행사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국민연금 개혁. 일단 모수 개혁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안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토론을 갖긴 했는데 아마 이제 두 분은 여러 차례 나눴지 않습니까? 그 모수 개혁이 일단 통과된 데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듣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많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통과가 됐거든요. 물론 앞으로 모수 개혁이 남아 있지만, 구조 개혁이 남아 있지만 이번 모수 개혁 합의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쉬움이 있죠. 한계가 있죠.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천하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와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개혁안이 그 전에 제도에 비해서 그러면 지속 가능성을 더 악화시켰느냐, 후퇴시켰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수준에 이르진 못했을 뿐이지 그 전에보다는 부분적인 개선한 겁니다. 네. 저는 이 포인트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숙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 개혁
개혁을 했지만 영원히 큰 개혁은 못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연금 개혁은 연속 기획이에요. 하나씩 돌계단을 건너가는 건데 저는 소중한 연금 개혁의 성과라고 보거든요. 네. 좀 지나친 폄하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토론에 연금개혁 청년행동 소년관 공동대표도 나오셨어요. 청년층의 반발이 분명히 있다. 개혁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런 게 이제 좀 논의의 중심이 되면서 자칫 지금 이게 세대 간 갈등으로 이게 비춰져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손 대표님 입장 듣겠습니다. 이번 모수 개혁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한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층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소득 대체율을 1%포인트 올릴 때마다 300조 원의 현재 가치로 부채가 증가한다고 이미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3%나 올렸다. 이것은 지금 이미 미적립 부채가 그러니까 지금 연금을 폐지해도 모아놓은 돈이 줄 돈에 비해서 1,800조 원, 2,000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900조를 또 늘려줬다? 대단한 선물이죠. 미래 세대를 위한. 저는 이거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연금 개혁을 할 때 겨우 60% 소득 대체율을 40%로 깎았는데 지금의 민노총과 민주당이 도대체 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지 않고 지금 미래 세대에게 또 더 큰 부채를 지어주는가 이야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또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공개한 수지 균형점을 보면요. 소득 대체율 40%를 주려고 하면 올리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20%를 줘야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연금을 지금처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네. 그럼 지금 9%에서 13%를 올리면 소득 대체율 26%밖에 원래 못 줘요. 근데 이 상태에서 43%를 올린다? 이거는 미래 세대를 향한 개혁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00점이 마이너스 90점이 됐다고 해서 이걸 개혁이라고 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00점을 최소한 그래도 0점으로는 올려줘야 미래 세대한테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될 부채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일단 입장 주셨고 최관영숙 강사님. 네. 새로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네. 일단 미적립 부채라는 개념은 공적연금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제가 이 토론 자리에서도 윤석명 박사 나올 때부터 눈에 얘기했는데 또 그런 개념이 나와서 만약에 미적립 부채라는 개념이 되면 우리가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가정의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가정이 그걸 적립하지 못했을 때 그걸 다 부채로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지금 70년 후에 줄 돈을 지금 쌓아놓지 않는 것 자체를 왜 그 개념으로 잡아서 재정이 마치 불안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모수개혁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 오 박사님도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갖는 아쉬움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은 사실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굉장히 약하게 영향을 줬어요. 네. 그래서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40%고 76세 이상부터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빈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극복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식이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 대체율 인상인데 저희가 되게 오랜 동안 이 저연금 구조를 가져왔고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저연금 구조를 조금 탈피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 탈피는 현재 세대가 더 갖기 위해서 탈피하는 게 아니라 현재 2030 세대가 앞으로 그들이 노인 세대가 됐을 때 지금보다 덜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구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장된 채로 사실은 굉장히 보장성은 낮게 사실 굉장히 낮게 올라갔고 보험료율은 사실은 뭐 합의돼서 13%까지 올라갔는데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 저도 아쉽고 오 박사님도 아쉽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아주 다른 생뚱한 주제를 갖고 나와서 청년들의 불안 이것을 앞세워서 이 안 자체가 굉장히 큰 무슨 빚을 후세대에게 남기는 계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그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따져볼게요, 이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랐는데 이거는 연마다 0.5%포인트씩 단계별로 올리죠. 그래서 8년을 총 올립니다. 자, 그런데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당장 내년부터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1차적인 청년층이 불리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는 거는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소득 대체율, 즉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는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연금을 받게 되거나 이제 가까이 오신 분들한테 오히려 이게 유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연금을 아직 받으려면 먼 청년들한테는 불리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논쟁이 지금 붙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제가 손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맞아요? 네, 제가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면 이거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곧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미적립 부채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개념을 우리가 왜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미적립 부채가 2천조 원이 되는 얘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험료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순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55년대부터는 미래세대죠. 그리고 저도 사실 포함될 겁니다. 30년 후에. 그런데 여기서는 월급의 30%, 4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라고 하는 출산율을 가정했을 때 저렇게 됩니다. 출산율이 저거보다 높으면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4대 보험 또 소득세까지 냈을 때는 월급의 60%를 이렇게 납부를 해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짜 점심 같은 건 없다라는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다음 그래프 넘어가 주시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내가 생애 동안 내야 될 평균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뭐 미적립 부채라는 얘기를 안 해도 이것만 봐도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고갈 전이니까 보험료율 평균 90% 냈어요.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저도 지금 3살, 5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 평생 어른 세대가 적게 낸 보험료 하지만 많이 받는 약속 때문에 이 부채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월급의 30%, 40% 내야 되는 게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세대별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지금 20, 30대들은 최소한 재정을 안정을 시켜달라라는 게 40%가 되고 더군다나 아니 이럴 바에 그냥 차라리 폐지하라가 40% 합쳐서 83%나 되는 젊은이들이 이거 도대체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약이라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자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 기준에서 보험료율이 이렇게 미래 세대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추세선 그래프를 보여준 건데 일단 청년층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 있죠. 네. 보험료를 더 오랫동안 자기는 연금을 받기까지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올라간 보험료율을 본인은 더 많은 기간 동안 더 긴 기간 동안 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압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엔 오해도 분명히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 거고 설명을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에 보험료율이 13%로 올랐어요. 네. 그러면 지금 50대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보험료가 8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오르는 것도 있고 또 가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시기가 짧아요. 근데 이제 20대, 30대인 경우에는 뭐 30년, 40년 남아 있기 때문에 13%의 보험료율이 오랫동안 이제 적용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13% 인상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크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팩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20대, 30대 입장에서 오랫동안 13%를 내야 될 텐데 이게 부당하고 불리한 거냐? 위 앞 세대만 보게 되면 이분들은 인상된 보험료를 짧게 적용돼 받다 보니까 불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40% 혹은 43%의 급여를 적용받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합당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훨씬 20%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30의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13%를 내더라도 여전히 국민연금에서는 혜택을 받는 세대예요. 따라서 이거를 앞 세대와 비교할 것이냐, 뒷 세대와 비교할 것이냐 따지게 되면 사실은 이 게임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오래 적용된다는 건 팩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들은 혜택이다.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아까 우려하셨던 미래 세대의 문제예요. 네.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으로부터 갖는 이런 재정적 부담을 갖는 게 거의 확실한데 네. 이걸 경감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개혁은 미래 아이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느냐 아니냐에 있어서 아까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개선을 했어요. 네. 1단계 개선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추가 연금개혁 특위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또 개선을 하겠죠. 그런 추이로 본다면 지금 청년 세대들이
보험료 부담만 더 커진다라는 건 너무 한쪽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 인상하는 거는 사실 합의가 돼야 돼요. 사회적인 합의, 법적인 개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원 박사님, 청년층이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이라고 할까요? 네.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 국민연금을 갖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이 다 들어있는 제도잖아요. 네. 그럼 이 전체 구성이 다 들어있는 제도라는 건 공적이고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예를 들어 이제 필요보험료율의 개념이라든가 소득보장성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공적연금에서 적용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거를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자리는 아닌 것 네. 같고요.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공적연금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 세대가 좀 명확하게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작년에 그 시민대표단 안에 20대 청년들 저희가 그 조사를 했을 때 수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다수가 소득보장 강화에 의견을 동의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수기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사실은 18세에서 29세 사이가 그 소득보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50% 미만으로 동의를 하다가 수기 과정 거친 후에 53.2%까지 동의를 했는데 그때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 대전제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금 청년들이 가장 불안한 게 그거잖아요. 재정이 고갈되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못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고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5년에 한 번씩 이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리고 요번이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했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지난 20년 동안 매해 소득 대체율이 0.5%씩 떨어져 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변화는 있었던 거죠. 연금제도 내부에서. 네. 이렇게 소득 대체율을 낮춰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각하게 지금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재정 관련해서 현 세대들이 일정 정도 급여를 깎는 거에 동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문제는 지금 그 노후소득 보장 자체가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그게 현재 노인 그리고 미래 노인, 미래 청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거고 이 13% 인상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그 공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노후 빈곤을 해결해 보자라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을 국민연금이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각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개인은 그럼 누군가?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 직장에 안전한 사람, 이 계층뿐이라는 거예요. 대다수 지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구분해가지고 마치 기성세대가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꿀 빨아먹는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거든요. 네. 50대 이상은요, IMF를 겪고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데 정면으로 맞으면서 살아왔던 세대예요. 이 세대들이 꿀을 빨던 세대로 묶을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이렇게 유연화하고 국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응하는 사실은 사각지대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고 사각지대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외면한 결과가 50대에도 지금 연금 사각지대가 여러분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세대 간으로 구분해서 기성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은 이 빚을 다 짓는 이런 식의 구조로 가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고 팩트 하나는 뭐냐면 이번 구조를 통해 이번 모수 개혁을 통해서 어쨌든 15년은 소진 기간을 연기시켰다는 미뤘죠. 거예요. 네, 늘렸죠. 이 연기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적립금 자체도 우리가 적립금 자체는 사실은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 여력이 있는 재원을 그만큼 쌓아둔 걸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진돼서 없어지면 빚을 안겨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만큼의 1,000조가 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부담을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준비 자금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사실 그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결국 빠진 거는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률을 좀 달리하자.
차등해서 적용하자라는 안도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손 대표님, 여기엔 이거 필요하다고 보세요? 세대별로 보험료율 차등 적용하는 거. 이게 그나마 나은 안이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몇 년도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 대비 받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내는 것보다 훨씬 못 받는 세대도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의 밸런스를 그나마 앞쪽이 조금이라도 더 내게 만들자, 뒤쪽이 내는 속도를 조금 늦추자, 뭐 이런 주장인데요.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낫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3%를 내면 소득대체율 26%를 받아야 되는데 43%를 주겠다? 이거는 결국은 매년마다 부채가 몇십조 원씩 늘어난다는 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연장된다. 그러면 지금의 50대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10년 딱 연장됐습니다. 나도 오케이, 나도 산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40대는요? 지금의 30대는? 저는 결국 자녀한테 착취하는 구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13% 보험료율을 내면 소득 대체율이 26%만 돼야 된다라는 근거는 뭐 어떤 기준을 갖고 산출하신 거죠? 정부의 수지 균형. 수지 균형이라는 수지 균형 차원에서 그 기준인 거죠. 네, 그 돈을 내가 내서 수익률을 굴려서 내가 노인 때 평균 수명을 가정을 해서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그게 26%라는 겁니다. 언제 시점으로 그렇게 산출을 하신 거죠? 2024년 작년 가을에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안들이 이제 보완책들이 이제 나오는 아까 세대별로 보험료율 차등하는 방안. KDI에서는 저희가 한참 얘기하다가 또 들어가긴 했지만 아예 신구연금 체계를 분리해버리자. 개정 자체를 아예 분리해버리자라는 안도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결국 두 개 다 얘기만 되다가 도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지속 가능성이 핵심 문제인데 결국은 수급 가능성 문제거든요. 네. 국민연금의 재정은 불안정해요. 그리고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뒤로 갈수록 뒷세대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KDI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를 이번에 딱 끊자. 그래서 아예 기존에 적자가 누적된 이 연금은 구연금으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앞으로는 받는 만큼만 내는 걸로 깔끔하게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설계도는 뭐 아주 깔끔해요. 깔끔한데 문제는 현행 국민연금이 이제 받는 것에 비해서 덜 내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순간부터 받는 만큼 내는 구조로 가면 혹은 내는 만큼 받는 구조로 가면 네.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든지 네. 혹은 불가피하게 급여를 깎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공적연금이 기본적인 자기 목표가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훼손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또 수용하기는 좀 어려웠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가야죠. 네. 그래서 급진적인 탁 잘라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연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가보자. 그게 사실 이번 개혁도 그런 취지거든요. 부족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가자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박사님께도 좀 여쭙고 싶은데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그럼 조금 보완이 될까? 신구 개정을 아예 분리한다. 그럼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하나는 예를 들어 저희가 연금 맨 처음에 88년도에 도입했을 때 3% 보험료 내고 70% 보장했던 5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 왜 그렇게 했느냐를 보면 초기이기 때문에 연금 가입을 좀 많이 독려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시중 금리가 10%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런 거 반영하면 이게 너무 낮은 보험료에 너무 높은 보장성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시대의 경제 상황을 네. 반영한 거다. 그렇게 5년 하고 그러고 나서 6%에 60%로 올리고 깎았어요. 네. 그 시절도 한 5년 보내고 나서 그리고 2008년도 개혁 때 9%, 50%. 그리고 50% 깎은 다음에 이제 지금 20년 거치 20년 또 10%를 깎는 상황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금 자체가 사실은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건 계속 보험료 얘기만 하는데 저는 사회 기반 자체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출생률도 높아지고 이런 사회 저변의 기반을 확대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지금 이제 보험료 낼 사람들 기준으로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 뭐 26%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요번에 43% 소득 대체율을 올렸을 경우에 현재 2030 세대가 2060년도 70년도 돼서 보험료 받게 되는 실급여 수준이 약 보험료 가입
기간이 평균 27년이 나와요. 이건 추계상 나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약 29%밖에 못 받아요. 30%도 안 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받는 연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결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OECD 국가 기준에서도 많이 받는 연금 결코 아니고 현재도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의 80%가 사실은 80만 원 미만이고요. 제일 많이 받고 있는 40% 이상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구간이 20에서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연금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네. 받지 않습니다, 결코. 많이 받지 않고 실수률이라는 있고. 게 낮다는 거죠. 네, 가입 기간이나 이 가입 기간 자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하고 굉장히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서 불안정한 노동시장 때문에 사실은 가입 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성 확보하지 못하신 이 지역 가입자분들 문제도 상당히 있고요. 이런 문제를 사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회보험은 어느 나라나 공적연금은 어느 나라나 세대별 차등화가 아니라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냅니다. 이 세대별 차등화한다는 건 제가 이제 굉장히 염려하는 건 저희가 지금 아까 모두에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초저출생, 초고령화 시대예요, 지금. 네. 작년 말부터 딱 그렇게 됐잖아요.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왔는데 그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재정이 들어갈 곳이 많으니까 아직 우리가 여력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사회 체질을 어떻게 바꿔서 경제적 기반을 좀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로 사실 구조개혁 논의는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건데 꾸준히 무슨 얘기만 하냐면 돈을 국가는 한 푼도 더 낼 생각을 안 하는 조건에서 가입자들만 어떻게 하면 더 내냐 이 목적하에 지금 가입자들의 세대 간 연대가 너무나 중요한 이 시점에 가입자들을 굉장히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네. 이런 식의 전략은 우리 그 사회적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손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청년 세대가 자기가 낸 만큼 덜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인 건지 아니면 이 기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소멸될 걸 걱정하시는 건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거. 만약에 기금 자체가 소멸될 걸 걱정한다면 청년 세대도 언젠가는 기성세대가 되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세대가 이어져서 유지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지금은 청년 세대, 기성세대 나누지만 또 입장은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 세대가 뭔가를 좀 손해를 덜 받게 되는 걸 걱정하시는 건지 기금 자체가 소멸되는 거를 걱정하시는 건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혹시나 적게 받거나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이 제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약속된 돈을 저희 세대도 저희 아래 세대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저희도 저희 자녀를 더 착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더 많은 연금을 드리고 싶죠. 저도 받고 싶죠. 그런데 더 어린 세대를 착취해서 월급의 그 친구들의 30% 40%를 걷어서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고 하면 네. 저는 차라리 저는 지금 이렇게 내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녀를 착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를 낳아라. 우리가 사회가 존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애 안 낳기 원하는 사람도 많죠. 나는 애 안 낳을래. 근데 네가 애를 낳아서 너의 자녀가 나를 부양해. 이런 구조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월급의 30~40%까지 부양을 해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내가 적게 받는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명백하게 세대 간의 문제인데 이거를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 아니죠. 이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온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개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거고 우리는 최소한의 양심을 회복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대안으로 생각이 되세요? 그러면은 장년층 지금 받고 연금을 수급하고 계시거나 수급이 가까우신 이런 분들이 좀 덜 받고 그걸 기금을 적립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 세대들은 지금 보험료율 같은 것들을 뭐 좀 천천히 인상분을 적용받는다거나 네네. 아니면 지금 소득 대체율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해서 소득 대체 아예 더 낮추자. 재정 안정 쪽에 방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저는 최소한 재정 안정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청년층의 분위기를 보면 또 저희들도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를 보면 진짜 내기 싫다, 받기도 싫다. 그 연금 폐지하고 너무 싶다. 소수 의견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21대 21대 국회 때 국민 수기단을 거쳐서 나온 공론화 안을 보면
13%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은 50%라는 안을 당시 시민수기단이 결과를 도출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공적연금이나 차원에서 본다면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13%와 43% 소득 대체율이라는 일단은 모수개혁안이 나온 것인데 청년층이 바라는 게 정말 무엇인 건가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작년 초에 있었던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네. 20대도 그냥 무조건 더 퍼주는 거 이걸 찬성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 동아일보에도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그 공론화위원회가 저는 저의 표현입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거의 사기 날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할 때도 부채 정보를 하나도 안 알려주고 그냥 단순히 노인대 소득 보장을 원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뽑았어요. 그래서 소득 보장을 원하는 국민들이 일단 더 많이 뽑혔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안에 108페이지에 달하는 수기 자료집이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달하는 수기 자료집.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 시민대표단한테 제공됐던 자료집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부채라는 단어라던가 빚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노인 빈곤율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물론 그 이후에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자료가 지금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이유가 부채가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개혁을 해서 미래 세대도 최소한 내 만큼은 받아야 된다. 이게 목적인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노인들이 가난합니다 하면서 500명을 제가 봤을 땐 세뇌를 시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500명이 결과를 냈는데 우리는 20대조차 우리는 더 퍼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과연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인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청년단체들이 사비까지 들어가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얼마나 연금 폐지를 원하는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것까지 냈냐라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1번, 2번 질문에 2055년 고갈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돈이 2천조 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 2번 질문을 물어보고 나서 물어보니까 완전히 딴판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80% 20, 30대는 지금 차라리 폐지하거나 최소한 재정 안정 유지해달라고 하는데 공론화위원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기 날조와 가깝게 거의 세뇌를 해서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네, 선동해서는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재정 안정 부분을 좀 방조하시는 것 같아서 자동 조정 장치 같은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를 자동으로 조정해서 구조적으로 재정 고갈이 안 나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시세요. 그런 쪽엔 찬성을 하세요? 네, 찬성합니다.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전 하나라고 보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깎겠다. 이거 정말로 이거는 전 쉽지는 않은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적어도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매년마다 내가 처음 수급을 하면 매년마다 물가 인상률만큼 연금을 계속 더 주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 자동 조정 장치가 연금이 동결됩니다. 100만 원 받았다 105만 원, 110만 원 매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동결됩니다. 이렇게 깎일 하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깎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유지가 됩니다. 유지를 하면 내가 받는 돈이 깎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미적립 부채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그게 이제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죠. 청년 세대는 적정한 연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실연금으로 받는 평균치를 보면 월 60만 원 정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보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연금이 노후에 소득 대체를 못 해주고 있다라는 근본적인 고민도 연금 개혁 안에 포함이 돼 있죠. 청년들은 그러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라도 만약에 깎이더라도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인지, 만약에 월 정말 몇십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더라도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인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정리가 좀 우리가 모수개혁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모수개혁 과정에서도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 여기서 궁금한 건 이번에 개정안에 지급보장 명문화가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기금 소진이 돼도 지급 보장은 돼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개정된 법의 문구는 이제 그러한 거죠. 그러한 건데 사실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 제도에서 지급은 보장되는 거죠. 다른 복지 제도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두지는 않거든요. 네. 공무원 연금만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의 문구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조치는 참 국민연금의 특수한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상징적인 문구예요. 그 문구가 있든 없든 국가가 보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워낙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수급 가능성에 대해서 불신 혹은 불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어를 집어넣은 거죠. 네. 상징적인 문구입니다. 네. 지금 재갈 박사님은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이것도 지금 앞으로 구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쟁점 중에 하나여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여야 이번에 합의 막판에 좀 쟁점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합의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그동안 과정에서 이게 진지하게 논의 테이블에 놓고 얘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을 했고, 그리고 좀 공감대를 얻은 건 현재 우리나라 계속 얘기하는 연금 급여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저연금 상태에서 예정된 삭감 장치가 도입되는 거예요. 자동 안정화 장치는. 예정된 삭감 장치를 현재 수준에서 도입한다는 건 그럼 이제 이렇게 힘들게 겨우 어렵게 3% 올려놨는데 7, 8% 삭감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좀 전에 손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고정시켜 놓는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는데 고정된다는 건 삭감된다는 얘기랑 같은 거고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전에 보험료를 강제로 내요, 국민들은. 그럼 40년 동안에 이 가치에 대한 보전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동안 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적립의 방식과 부과의 방식을 두 개를 믹스를 했고 국가가 얼마를 줄게 하고 약속하는 우리는 그 명목적으로 소득을 어느 정도 약속하겠다는 그 기준을 갖고 제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네. 자꾸 개개인이 얼마 되는데 얼마 받는다. 이거는 공적연금의 중요한 정신이 아닙니다. 공적연금의 중요한 정신은 우리 사회가 생산해낸 생산물을 노후 세대하고 나누어서 갖는 그런 방식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크나큰 어려움은 초저출생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막강한 경제 참여 인구가 이거를 서포트해 주기가 이후에 점점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렇게 초고령 사회를 겪는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부양 방식에서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상황에 맞게끔 국가의 재분배 구조를 가져본 적이 이제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것인지를 찾아가야 되죠. 그런 찾아가는 방향이 단순히 보험료를 얼마 더 올리고 세대별로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걸 따져서는 여기에선 답이 안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자동 조정 장치 도입한 데 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복지부가 얘기하는 방식의 자동 조정 장치는 11개국이에요. 그리고 이 11개국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11개국이 보험료 인상해보고 국가가 재정 지원도 해보고 더 이상 보험료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했던 이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보험료 인상을 18년 만에 어쨌든 이뤄냈고요, 요번에. 그리고 국가재정 관련해서도 사실은 요번에 크레딧 관련해서 약간의 개선점이 나타났지만 저희는 사전 정립까지 요청을 했는데 국가는 그거 사전 정립에 대해서는 요번에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왜 사전 정립을 요청을 했냐면 이 역시도 미래 정부가 그 부담을 다 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정부가 안을 걸 지금 상황이 좋을 때 좀 쌓아가자 이런 제안들인데 이런 국가가 재정 투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끊임없이 국가의 어떤 재정 억제 정책만 유지되고 있는 게 이런 구조에서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미래 재정에 대한 안정,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을 계속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 조정 장치를 예를 들어서 부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좀 달리해서 우리한테 맞게 한국형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건 구조개혁 단위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구조개혁의 한 항목이죠. 그리고 지금 복지부가 제안한 건 이제 미래급여를 하락시키는 방안인데 저는 이제 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왜냐하면 자동 조정 장치가 선악의 제도는 아니에요. 필요하면 도입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보험료율 13%만으로도 재정 안정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급여를 하락시키는 방식을 하나 더 탑재하고 싶었던 건데 2차 재정 안정화가 반드시 급여 하락의 수단만 있을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지금 청년층 같은 인식이 높아지면 보험료율 추가 인상도 가능하고요. 네. 특히 한국은 이제 거대 기금을 가지고 있어서 기금 수익의 추이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네. 미치고 또 앞으로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 다른 나라도 그러한 것처럼 수급 개시 연령도 조금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거든요. 네. 모두 다 재정을 안정하는 조치예요. 그리고 급여를 깎는 것도 재정 안정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도입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법 안에 언젠간 도입하는 것으로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 환경의 변화 이후에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네.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 대표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이번 연금 개혁안에 이제 그 크레딧이 확대되는 안이 포함됐잖아요. 출산 크레딧, 그다음에 남성분들에게 해당되는 거 이제 군 복무 기간 동안 크레딧 받는 거 이게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고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는 첫째 자녀부터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런데 아까 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네. 네. 먼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균 국민들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한 60만 원에서 이제 80만 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특히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연금 제도를 이해를 잘 못하도록 잘못 호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만 원 왜 60만 원 받으시냐고 하면 지금 수급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한 횟수가 평균 한 1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기간이 10년. 좀 짧죠. 근데 40년을 가입했을 때 소득 대체율이 40%인 거지. 네. 이게 10년 가입하시면 10%입니다. 네. 그래서 6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절대값이 작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신이 낸 돈에 비해서 투자 수익 굴려서 정상적으로 받을 돈은 원래 20만 원이세요. 대략. 그런데 지금 60만 원을 받는 거는 그 40만 원을 내가 평생 동안 받는 그 금액 그거는 어쨌거나 미래 세대가 언젠가 내주겠지 하면서 근데 이거 의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받으시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낸 돈에 비해서 적은 거지 지금 점점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30년 지나가면서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수급액 가지고 국민연금 10년밖에 가입 안 했고 내가 아주 조금밖에 안 냈는데 너무 적다라고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60만 원 미만이 10년이 아닙니다. 평균 가입 기간 적용한 액수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겨우 80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팩트 없이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손 대표님이 얘기하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자, 아까 크레딧 부분을 좀 여쭤봤는데 크레딧도 좀 부족하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복무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6개월에서 12개월, 1년만. 그런데 6개월은 사실 빈 거거든요. 군복무라는 게 사실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어떤 노동력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오로지 다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청년층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어느 정도는 지금 보면 병사의 월급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네.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그냥 그 군인들로 하여금 병사들도 아예 직접 보험료를 내게끔? 내게 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의 출산 저는 이런 복지가 늘어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네. 그런데 그 출산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보험료를 주겠다 크레딧으로. 근데 이거의 재정을 누가 부담하는가? 근데 놀랍게도 70% 이상을 여전히 결국은 미래에 그냥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너희들 출산하거나 병사로 너희들 그렇게 복무를 하면 크레딧을 줄게. 누구 돈으로? 나중에 너희들 자녀들 돈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정확히 현재의 정부가 지금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책 없이 그래 줄게.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내면 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구조개혁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구조개혁 쟁점들이 참 많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외에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이런 거 다 아우는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특위에서 논의될 것 같단 말이죠. 특위가 지금 또 구성이 됐다가 뭐 일부 반발이 있어서 또 뭐 사퇴하고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어요.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대표님 우리가 21대 때 시민수기당과 함께하는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특위를 통해서 그 과정을 또 겪게 될 텐데 자칫 이게 또 산으로 갈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뭘 좀 넣고 빼고 해야 될까? 이 특위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말이죠. 요 특위에서 종합적인 시야의 연금 개혁을 해야 돼요. 요건 네.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요 부분 개혁이에요. 아까 제갈 선생님도 국민연금액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를 국민연금 높여서 채울까?
국민연금 높이면 또 재정의 불안정이 커지니 그래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라는 연금 3총사를 가지고 보장성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결과로 보장성 수준을 따지기는 어려워요. 세 개의 연금 중에 하나만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놓고 3층의 보장성 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여전히 지속 가능성에서는 부족하거든요. 네. 아까 뭐 출산율 등등 말씀하셨지만 제도 외적 환경이 개선될 필요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내의 정합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내는 거와 받는 거의 수지 균형의 문제예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더라도요. 제도 내의 수지 균형을 다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수지 균형을 맞추면서 또 출산율 개선도 같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출산율이 개선될 거니까 제도 안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개혁 특위에서도 우리 국민연금에 남아있는 부족한 지속 가능성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같이 더 논의를 해야겠죠. 네. 이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박사님 이제 어쨌든 아까 3층 구조를 재설계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노인연금 말고 그 정부 예산으로 주는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 이제 하위 소득 하위 70% 이 부분을 보장을 확대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두텁게 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공적연금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연금이 또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층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이제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공적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이 어쨌든 저희가 의무로 제도화돼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3종으로 좀 잘 운영되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나 향후에 근미래에도 사실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 조세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수급권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이게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안정성이 있다. 재정적 불안정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현재까지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고 이게 그러면 성숙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실 이런 현실을 전제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적어도 평생 일한 그 대한민국에서 평생 일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가난하지는 않게 살아야 되는 게 저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그런 관점 안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가능하지만 이 국가의 책무를 오로지 재정을 각자의 책임으로 강화시키고 각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그래서 국가의 그 재정 부담을 덜어주게 하는 것이 연금 구조개혁의 핵심 목표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천하람 국회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참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착취라는 표현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착취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지금 40, 50대 같은 경우는 착취가 아니라 공적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와 조부모 세대 부양 의무가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의무까지 있어요. 지금 이중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가족에서 이중 부담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묶어내자. 특히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는 이 필요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착취의 본질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치인이 이러한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 굉장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손 대표님. 구조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쟁점 중에 하나는 이제 3대 개혁,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이 재설계를 하는 과정. 여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만으로 할 건 아니고 이렇게 다층적으로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돌아가서 이번에 국고 투입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고 투입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급보장 가지고 명문화하는 거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점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여론조사를 보여주시면 지금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이 국민연금의 빚 2천조 원을 갚아주자. 네, 이런 것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3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천조 원의 세금이 사실상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김남희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에 GDP의 1.5%만 투입하면 해결되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네. 1.5%가 30조 원이 넘습니다. 매년마다.
이게 뭐 100년 내면 3천조 원 내겠죠. 그런데 거기에 국민들 세금을 낼 국민들은 찬성이 35%밖에 안 되는데 정당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지금 국민연금 구조가 사실 안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게 내시는 분들 100만 원, 200만 원 내시는 분들은 소득 대체율이 100%까지 되고요. 그리고 월급을 좀 많이 내시는 분들 600, 700만 원 되시는 분들은 소득 대체율이 20%대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내는 사람은 굉장히 낸 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고 10배를 받고 또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낸 거에 비해서 한 2~3배 받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올해 1년 가입했다. 그러면 내가 낸 돈을 원래 투자 수익 굴려서 받을 돈보다 도대체 얼마를 더 받는 거냐. 이거를 계산해 보면 현재 가치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대략 뭐 전 연령층에서 매년마다입니다. 매년 한 400만 원 정도를 내가 현금으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하신 분은요. 내가 평균 수명만큼 살면 1.6억 원을 받는 겁니다. 미래세대 돈으로. 20년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미래세대 돈으로 8천만 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10년 가입하신 분들은 4천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2천조 원의 부채가 왜 생겼냐면 지금 이렇게 낸 것 대비 더 많이 주니까 쌓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혜택은 명백하게 올해 가입하신 분들이 그 혜택을 봅니다. 근데 올해 가입하신 분들이 누구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아까 전에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보시면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기준소득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혜택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몇 억씩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네. 그런데 기준소득이 낮으신 분들, 비정규직 이런 분들, 그리고 소득이 심지어 없거나 불안정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못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몇 억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다. 어떻게 국가 세금을 투입해서 중산층들 그리고 대기업은 1988년도부터 의무 가입이었습니다. 10년 더 빨리.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 가입하셨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천조 원을 투입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 주겠다. 이거는 저는 지금 민주노총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사실에 대한 왜곡이 너무 심하십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게 사실에 대한 왜곡으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오늘 조금 저희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요.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표현을 적게 낸 사람, 많이 낸 사람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보험료율 9%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9%에서 적게 낸 사람들은 소득이 낮으신 분이겠죠.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신 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중위소득 이하에 계신 분들에게 재분배가 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저소득일수록 더 많이 가도록. 그런데 앞에 논리대로 하면 그분들에게 더 많이 설계된 거 자체는 굉장히 문제다.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져온 데이터에서는 사실은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좋으신 분들이 급여를 많이 받으시니까 보험료도 많이 내셨죠. 그리고 그렇게 내신 걸 갖고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 하면 국민연금 오랫동안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이거는 너무나 왜곡된 사실인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일관된 원칙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아주 혼동스럽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사회를 통합하고 가야 되는 이 상황에 굉장히 부적절하게 지금 사실을 혼돈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 대표님 말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국고 투입하는 것도 더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이런 구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찬성하지도 않는데도 이거를 갑자기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네. 모수개혁에 붙여서 통과시킨 것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네.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두를 100% 만족시킬 개혁안을 도출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논의의 대부분은 설득과 타협의 과정일 텐데 자극적인 언사나 행동들이 정치권 안에서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만 자꾸 자극하고 갈등을 부추기면 설득과 타협은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